하버드 벨퍼센터 대강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님, 과장 좀 그만하십시오. 한국 무기가 우리 유럽 방산을 추월했다고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프랑스 방산 부회장이 벌떡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쓰다 버린 장비나 줍는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신용 등급 최하위 국제 입찰에서 문전박대당하던 나라였죠. 하지만 벨러드 교수는 그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며 단 한 장의 기밀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당신의 그 오만한 주둥이가 방금 40조 원짜리 시장을 끝장냈습니다. 청웅투 명중률 100%, 사우디 UAE 67억 달러 싹쓸이 수주. 데이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긴 순간 비웃던 200명의 서구 엘리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50년간 무슨 짓을 벌여온 걸까요? 서방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통쾌한 참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장의 문서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코너 벨러드 교수의 목소리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 벨퍼센터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는 발표용 슬라이드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서류 한 장을 스크린에 확대했습니다. 누렇게 파랜 종이 위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리젝티드, 자격, 미달. 교수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건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국제 입찰 당시 한 나라에게 돌아온 답변입니다. 어느 나라인지 맞춰보시겠습니까? 프랑스 방산수출협의회 부회장 질 드모랭이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아프리카 어딘가 아닙니까? 아니면 동남아시아?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강당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드모랭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놀랍지도 않군요. 1970년대 한국이 뭘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프랑스 기업들이 중동 건설 시장을 주도했고 한국은 우리가 쓰다 버린 장비를 줍던 수준이었습니다. 교수는 드모랭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드모랭 부회장님, 그 말씀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발표가 끝나기 전에 후회하실 겁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교수는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 입찰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의 벡텔, 프랑스의 부이그, 영국의 테일러 우드로 세계 건설업계의 거인들이 모두 모였죠. 화면이 바뀌며 당시 입찰 참가 기업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현대건설도 이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입찰 자격의 벽을 뚫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 최하위, 대형 해외 건설 실적 전무, 국제 보증 능력 미달. 이 세 가지 이유로 자격 심사부터 가로막혔습니다. 영국 외교부 에너지 안보국 선임 고문 에드워드 헤이스팅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자격이 안 되면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규정은 규정입니다. 맞습니다. 규정대로라면 한국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규정을 뒤집었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의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양복 차림에 강인한 눈빛,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주영, 현대건설의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입찰 거부 통보를 받고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청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주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다시 갔습니다.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뭘 할 수 있는지 봐달라고, 기회 한 번만 달라고.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 교수 순 카이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하지만 사업은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는 순 카이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열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열정이 아니라 숫자를 가져갔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입찰 금액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2위 업체보다 3억 달러가 낮았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 연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9억 6천만 달러. 현대건설은 그 금액으로 입찰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단 하나의 공사에 걸었다는 뜻입니다. 실패하면 기업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킹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모하군요. 무모했습니다. 교수가 즉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항만 시설의 항공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바다를 향해 뻗어나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산업 단지였습니다. 현대건설이 수주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항, 주베일 항만공사를 입찰 자격조차 없다고 쫓겨났던 그 나라의 기업이 드모랭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수준은 시작일 뿐입니다. 교수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공사를 실제로 해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당 안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1970년대 사우디 사막, 낮 기온 50.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한국 노동자 수만 명이 벌인 일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상식이 무너질 겁니다. 55도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벨러드 교수가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달걀을 아스팔트 위에 올려놓으면 익습니다.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잡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숨을 쉬면 폐가 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우디 사막의 낮입니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벌판 위에 컨테이너 숙소가 줄지어 서 있고 그 앞에 한국인 노동자 수십 명이 줄을 서서 밥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벡텔의 현장 감독은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3개월이면 도망칠 겁니다. 드모랭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상식적인 예측이죠. 당시 유럽 건설 노동자들도 중동 현장에서 6개월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노동자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뉴욕타임스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화면에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14시간, 주 7일 근무, 자체 식당, 숙소, 의료실, 영화 상영관까지 갖춘 자급자족형 캠프. 기자는 이들을 중군사적 기계 같은 집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헤이스팅스가 미간을 찌푸리며 끼어들었습니다. 14시간 7일이면 사실상 강제 노동 아닙니까? 인권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돌려 헤이스팅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헤이스팅스 씨, 당시 영국 기업들은 중동 현장에서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했습니다. 그게 규정이었죠. 한국 노동자들에게는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요? 공기가 전부였으니까요.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셔야 합니다.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경력직, 기술자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논밭에서 소를 끌던 손으로 철근을 잡은 겁니다. 집에 가족을 두고 1년 계약으로 사막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간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라, 잘 모르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맨 땅에 헤딩하듯 들어갔습니다. 몸뚱아리 하나, 돈 벌어야 된다는 절박함, 그것만 들고 교수는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어두운 사막을 거대한 조명탑이 대낮처럼 밝히고 있고 그 아래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이 찾은 해법입니다. 뭡니까? 저건. 순 카이위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낮에 55도면 일을 못합니다. 기계도 과열되고 사람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한국 노동자들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낮에 쉬고 밤에 일한 겁니다. 교수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조명탑을 세웠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켰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만큼 환하게. 그리고 밤새 일했습니다. 사우디 관리들이 새벽에 현장 점검을 나왔다가 경악했습니다. 자기네 땅인데 자기들도 몰랐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사막 한복판이 대낮처럼 밝고 수백 명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드모랭의 표정이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곱씹는 얼굴이었습니다. 교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담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격리된 캠프, 가족과 1년간 떨어져 사는 생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아프면 버티고 다쳐도 일하고 향수병에 걸려도 돌아갈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캠프 안에서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김치를 담갔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교수는 다시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중동 건설 노동자. 나중에 한국 드라마에 쿠웨이트 박이라는 캐릭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갔습니다.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아버지들이 통째로 사막에 간 겁니다. 헤이스팅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규모가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 쌓은 건 항만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신뢰를 쌓은 겁니다. 사우디 왕실은 이 한국인들을 기억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공기를 밤새 불을 켜고 끝내는 사람들,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완공하는 사람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베일 산업항은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현재의 주베일 산업항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모래벌판이었던 곳이 세계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교수가 청중을 향해 손을 펼쳤습니다. 50년 전에 이 일을 해낸 한국을 왜 중동은 지금 다시 부르는 걸까요?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입니까? 교수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답을 알려면 먼저 중동이 서구에게 당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중동을 이해하려면 석유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벨러드 교수가 화면을 전환하자 오래된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유정탑, 그 주변을 영국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란의 유전 지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란 땅인데 왜 영국 군인이 지키고 있을까요? 에드워드 헤이스팅스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교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헤이스팅스 씨, 편하시겠지만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교수는 화면에 차트를 띄웠습니다. 1900년대 초반 영국 정부는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 지금의 BP라고 아시죠? 이 회사의 지분 53%를 의회법으로 확보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영국 해군의 석유를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당시 이익 배분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란은 자기 땅에서 나오는 석유의 이익 중 16%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영국 지배 지분과 회사 운영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뽑아 올린 석유로 영국 해군이 전쟁을 했고 런던의 공장이 돌아갔습니다. 헤이스팅스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교수님, 그건 당시의 국제 질서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교수는 헤이스팅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 남자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안경을 쓴 지식인 풍모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모사데크, 이란의 총리입니다. 1951년 이 사람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석유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 땅의 석유는 우리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죠. 교수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을 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화면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년 뒤 미국 CIA와 영국 MI6가 합작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란 국민이 투표로 뽑은 지도자를 석유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축출한 겁니다. 강당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1979년 혁명. 이란은 서구의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8년간의 이란 이라크 전쟁, 수십 년간의 경제 제재,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적대.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석유가 있습니다. 교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라크를 보십시오. 리비아를 보십시오. 중동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서구가 자원을 원하면 들어옵니다.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자원을 가져갑니다. 드모랭이 입을 열려 했지만 교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드모랭 부회장님, 프랑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리비아에서, 알제리에서, 서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한 일을 모르는 사람은 이 강당에 없습니다. 드모랭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보입니다. 교수가 화면을 현재 시점으로 전환했습니다. 중동 각국의 국방비 지출 그래프와 인프라 투자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중동 전체가 재무장에 들어갔습니다. 방공망을 새로 깔아야 합니다.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해야 합니다. 도시를 새로 지어야 합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린 겁니다. 교수는 청중 사이를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이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가 뛰어들었습니다. 영국도 뛰어들었습니다. 중국도 당연히 왔죠. 교수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술도 달라. 우리도 만들겠다. 과거에는 돈이 있어서 수입만 했는데 이제는 기술 이전을 요구합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교수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간 석유를 빼앗아 간 나라에게 기술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에게 무기를 사겠습니까? 헤이스팅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중동은 이제 같이 굶었던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만든 적 없는 나라, 자원을 빼앗아 간 적 없는 나라, 기술을 나눠줄 의지가 있는 나라. 교수는 천천히 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서구가 아닙니다. 중국도 제국주의의 피해자였고 가격도 쌉니다. 중동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팔고 있죠. 순 카이위가 자세를 바로 하며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중동이 중국 무기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교수는 순 카이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브로셔에 적힌 숫자와 실전에서 나오는 숫자는 다릅니다. 이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중국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은 서구를 능가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중국 무기를 외면한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벨러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 교수님, 브로셔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교수는 화면에 중국산 방공 시스템의 카탈로그 스펙을 띄웠습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 동시 추적 목표 수, 요격 확률, 숫자만 보면 미국 패트리어트에 버금가는 성능이었습니다. 이 숫자들 훌륭합니다. 종이 위에서는요.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 이후 중동 각국이 보유 무기의 실전 성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레이더가 제때 반응했는지, 미사일이 브로셔대로 날아갔는지, 통합 운용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교수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순 카이위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중국산 방공 레이더의 실제 탐지 범위가 카탈로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현장 보고가 나왔습니다. 동시 추적 가능 목표 수도 브로셔와 달리 실전 환경에서는 안정적으로 추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순 카이위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운용 미숙의 문제이지 장비 성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용 미숙이라고요?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 장비를 산 나라가 운용을 못했다는 건 결국 교육 지원과 기술 이전이 부실했다는 뜻입니다. 무기는 팔고 끝이 아닙니다.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순 카이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때 드 모랭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삼프티 방공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나토 표준으로 검증됐고 실전 운용 경험도 풍부합니다. 한국보다 낫지 않습니까? 교수는 드 모랭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드 모랭 부회장님, 질문을 3개만 드리겠습니다. 교수가 손가락을 하나 펼쳤습니다. 첫째, 가격. 프랑스 삼프티 한 포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드 모랭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천궁이의 2배에서 3배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둘째, 납기. 프랑스가 삼프티를 수주하고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몇 년입니까? 드 모랭이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3년에서 5년입니다. 한국은 절반 안에 끝냅니다. 세 번째, 손가락이 펼쳐졌습니다. 셋째, 기술 이전. 프랑스가 무기를 팔면서 핵심 기술까지 넘겨줍니까? 드 모랭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블랙박스라고 부르죠. 열어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고장나면 우리한테 보내라. 그게 서구 무기의 조건입니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워싱턴 연구소의 분석 보고서 요약이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연구소 분석을 보시죠. 중동 국가들이 무기 공급처를 선택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뭡니까? 화면에 4가지 키워드가 나열됐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치적 유연성, 경쟁력 있는 가격. 미국 무기를 사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무기는 나토 정치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중국 무기는 싸지만 실전에서 성능이 의문입니다. 교수가 청중을 향해 손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현지 생산을 도와줍니다. 미국처럼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가격은 서구의 절반입니다. 교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나라의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5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적과 대치하면서 매일 무기를 시험하고 개량해 온 나라입니다. 드 모랭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 말씀이십니까? 교수는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드 모랭이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교수님, 실례지만
한국 무기의 브랜드 파워는 프랑스나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중동 왕실이 A. 그래도 프랑스 제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모랭 부회장님, 그 자존심이 프랑스 방산의 가장 큰 자산이자 가장 큰 약점입니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유럽은 냉전이 끝난 이후로 방산에 소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인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격차를 좁혔습니다. 아니, 이미 추월한 분야도 있습니다. 드모랭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무기가 중동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화면에 미사일이 발사되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솟아오른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천궁이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벨러드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중동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이때 UAE 국방부 조달국장 타리크 알 자이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수가 손짓으로 발언을 권했습니다. 저는 UAE의 천궁이 도입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35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한국 역사상 단일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었죠.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35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왜 미국 패트리어트를 안 사고 한국 천궁을 샀느냐? 다들 그걸 궁금해하시죠. 알 자이디가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무기를 사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넣고 로비를 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나와도 조건이 붙습니다. 이 나라에는 쓰지 마라. 저 나라와는 연동하지 마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 안에 협상을 마쳤습니다. 기술 이전도 해줬습니다. 우리 기술자가 직접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교육도 시켜줬습니다. 끈이 없었습니다. 드모랭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산 거 아닙니까? 중동은 결국 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 자이디가 드모랭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드모랭 부회장님, 35억 달러가 싸 보이십니까? 우리는 자국민의 하늘을 지키는데 싼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성능을 보고 산 겁니다. 드모랭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벨러드 교수가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UAE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천궁이를 도입했습니다. 32억 달러 규모, 10개 포대. 화면의 숫자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UAE 35억 달러, 사우디 32억 달러, 합계 67억 달러, 67억 달러입니다. 천궁이 하나로 약 9조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한 겁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인 중동 왕실을 상대로.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궁만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며 세계 지도 위에 한국 무기 수출국이 하나씩 점등됐습니다. K9 자주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터키, 호주, 이집트. 이집트만 200대를 주문했습니다. 점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강당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때 폴란드 국방부 차관보 마르타 코발스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태겠습니다. 코발스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 전차 1000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과 공군을 한국 무기로 재무장하는 중입니다. 강당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독일 레오파드가 아니라 한국 K를 선택했느냐고요? 코발스카가 드모랭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독일에 문의했더니 3년 뒤에나 생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당장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드모랭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방산 경쟁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러드 교수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5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매일 무기를 시험했습니다. 유럽이 냉전 끝나고 군비를 줄이는 동안 한국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교수는 청중을 향해 손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무기만으로는 중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일은 방산보다 훨씬 더 큰 판입니다. 1970년대에 한국은 사우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벨러드 교수가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철근을 박았습니다. 항만을 지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거대한 태양광 패널이 사막을 뒤덮고 있는 항공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첨단 수소 플랜트의 조감도가 떠올랐습니다. 데이터를 깔고 있습니다.
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AI 도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화면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합의한 협력 규모입니다. 300억 달러, 한화로 약 40조 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수소 암모니아 플랜트, 연간 120만 톤 생산 목표입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시티 건설, 그리고 방산 협력 확대. 교수는 손가락으로 항목을 짚었습니다. 50년 전에는 항만 하나에 9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300억 달러입니다. 규모가 30배 넘게 커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닙니다. 교수가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0년 전에는 몸으로 지었습니다. 지금은 두뇌로 짓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UAE의 첨단 데이터 센터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UAE와 한국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보시죠. 스타게이트 AI 데이터 캠퍼스. 이름부터 규모가 느껴지시죠? 교수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 연산 인프라, 전력망, 구축, 원전, 가스,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공급 체계, 그리고 데이터 연구 협력까지. 이 모든 걸 한국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순 카이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 기업들도 중동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사우디에 오지 인프라를 구축했고 CATL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투자도 합니다. 공장도 짓습니다. 교수가 순 카이위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순 교수님, 중동이 원하는 게 돈입니까? 순 카이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더 이상 돈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석유로 벌어들인 자본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기술입니다. 우리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교수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이 뭡니까? 석유 이후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수소, 스마트 물류, 방산 자주화. 이걸 위해서는 기술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기술을 나눠줍니까? 교수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에 인색합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핵심 기술을 블랙박스에 넣어둡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기술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중국 플랫폼에 종속시킵니다. 화웨이 오지를 쓰면 화웨이 생태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교수는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기술을 이전합니다. 현지 인력을 교육합니다. 합작 법인을 세워서 함께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기술을 배워서 스스로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알차이디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차이디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물고기를 팔고 한국은 낚시를 가르쳐준다. 강당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벨러드 교수가 정리했습니다. 50년 전에 한국은 항만을 지었습니다. 몸으로. 지금은 AI 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두뇌로. 바뀐 것은 도구입니다. 바뀌지 않은 것은 태도입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하겠다는 태도, 기술을 나누겠다는 태도.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공사 중인 거대한 구조물의 항공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직선으로 뻗어나간 초현대식 건축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네옴시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건설 프로젝트. 어쩌면 가장 미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서 선택한 전략을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한국은 여기에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돈을 넣지 않았다고요? 헤이스팅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은 네옴시티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벨러드 교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신 삽을 들었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교수는 화면에 네옴시티의 조감도를 띄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길이 170km의 직선 도시가 뻗어있는 초현실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네옴시티.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꿈입니다. 총 투자 규모 5천억 달러. 한화로 670조 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교수는 잠시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설계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맥킨지 컨설팅입니다.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맥킨지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고객이 달에 호텔을 짓자고 하면 달 호텔 설계도를 그려주는 곳이죠. 사우디 왕세자가 사막의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맥킨지는
공상과학 수준의 설계도를 내놨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축소 경과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교수가 타임라인을 짚었습니다. 초기 계획에서 사업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계 아시안게임 유치에도 실패했습니다. 진척이 너무 느렸기 때문이죠. 천문학적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돈을 넣었다가 뺐습니다. 드모랭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한국이 거기에 투자하지 않은 건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현명한 판단이라. 교수가 드모랭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 건설 기업들의 중동 수주 방식을 비교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네옴시티에 투자하겠다고 줄을 섰을 때 한국 기업들은 한 발 물러서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완성될 확률이 얼마인가?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은 얼마인가? 교수는 손가락으로 도표를 짚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투자가 아니라 공사 수주 방식을 택했습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투자는 프로젝트가 망하면 같이 망합니다. 돈을 날리는 겁니다. 하지만 공사 수주는 다릅니다. 지어주고 돈을 받습니다. 프로젝트가 축소되든 지연되든 우리가 지은 부분에 대한 대가는 받는 겁니다. 순 카이위가 피식 웃었습니다. 장사꾼 근성이군요. 교수는 순 카이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사꾼 근성. 맞습니다. 그리고 즉시 되받았습니다. 그 장사꾼 근성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중동에서 50년간 살아남았습니다. 비전에 취해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간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순 카이위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헤이스팅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리하군요. 하지만 그건 비전이 아니라 그저 돈벌이 아닙니까? 한국은 중동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건가요? 교수가 헤이스팅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헤이스팅스 씨,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비전을 앞세워 이라크에 들어간 영국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민주주의라는 비전으로 리비아에 개입한 나토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헤이스팅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은 비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만을 지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주베일 산업항은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전은 화려한 연설이 아닙니다. 완공된 건물입니다. 작동하는 시설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끝내는 신뢰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다시 단상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상에 취하지 않고 현실에서 돈을 버는 것. 그게 한국식 중동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50년간 작동해왔다는 것을 중동은 알고 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한국이 중동과 맺고 있는 협력 관계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방산, 에너지, 건설, AI. 선이 그물처럼 촘촘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이 중동에서 보여준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만을 지었고, 무기를 팔았고, 에너지를 설계하고 있고, AI 도시를 깔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맨몸으로 시작한 나라가 지금 중동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교수는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에는 강대국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대국에 없는 것이 뭡니까? 드모랭이 물었습니다. 끈이 없다는 겁니다. 벨러드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죠.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연단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다보스 포럼에서 캐나다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인용문이 떠올랐습니다. 중견 국가들이 서로 뭉치지 않으면 강대국의 매 위에 올릴 수밖에 없다. 교수가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말을 북한 김정은이 한 게 아닙니다. 캐나다 총리가 했습니다. 지칠 국가의 정상이요. 그 사람조차 강대국의 횡포를 공개적으로 경고한 겁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100년간 강대국의 매 위에 올라있던 나라들이니까요. 교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무기를 사면 끈이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쓰지 마라. 저 나라와는 연동하지 마라. 의회 승인 없이는 재수출도 안 된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 안보 구조에 묶여 있죠. 중국은 가격이 싸지만 대신 1대1로에 편입됩니다. 빚에 덫에 걸리는 겁니다. 교수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한국에는 이 끈이 없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자원을 빼앗아 간 적도 없습니다. 군사 동맹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알차이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은 파트너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교수는 알차이디의 말을 받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나온 겁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한반도가 강조되어 있었고 주변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간 강대국에 둘러싸여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끈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매 위에 올라가는 것이 어떤 건지 몸으로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교수는 구체적 사례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을 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핵심 기술 자료 공유를 거부했습니다. 동맹국한테도 기술 주권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보복했을 때 한국은 사드를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롯데마트가 쫓겨나고 한국 관광객이 80% 줄었는데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전환. 일본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모두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년 만에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잃었습니다. 교수는 헤이스팅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게도 노, 중국에게도 노, 일본에게도 노. 한국은 강대국 모두에게 노라고 말한 나라입니다. 헤이스팅스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와 오랜 경제 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요. 교수는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한국이 중동에서 신뢰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국은 어느 편도 아닙니다. 한국은 한국 편입니다. 오직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교수는 알차이디를 바라보았습니다. 중동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편에 서면 중국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중국 편에 서면 미국이 제재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손을 잡으면 어디에도 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은 특정 진영의 도구가 아니니까요. 알차이디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같이 굶었던 나라입니다. 같이 땀 흘렸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짓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명령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중동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는 잠시 침묵한 뒤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중동 전역을 잇는 선들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벨러드 교수는 천천히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중동 전역에 점들이 찍혀 있었고 각 점에는 한국 기업의 이름과 프로젝트명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UAE, 이집트,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며 거미줄처럼 촘촘한 네트워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산, 에너지, 건설.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발자국이 중동 전역에 찍혀 있습니다. 교수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일부에서 보여줬던 그 누렇게 바랜 서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빨간 도장, 이젝티드, 자격, 미달. 50년 전 이 문서를 받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교수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 최하위, 대형 해외 건설 실적 전무, 국제 보증 능력 미달, 입찰 자격의 벽 앞에서 쫓겨난 나라. 교수는 다시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UAE 도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포병대를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육군과 공군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50년입니다. 겨우 50년.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한국은 사막 위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 아래에서 중동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교수는 화면에 숫자들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주베일 산업항 9억 6천만 달러, 천궁이 수출 67억 달러, 한 사우디 협력합의 300억 달러, 9억에서 300억으로 규모만 커진 게 아닙니다. 시멘트에서 데이터로, 몸에서 두뇌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명령을 받는 나라에서 파트너를 선택하는 나라로. 교수는 청중 속의 각 대표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드모랭이 입을 다문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초반에 코웃음을 치던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헤이스팅스가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비전 없는 장사꾼이라고 했던 그 입이 닫혀 있었습니다. 순 카이위가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긴급 보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차이디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발스카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본 뒤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기 때문이 아닙니다. 약했던 자가 강해지는 과정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화면에 마지막 문장을 띄웠습니다. 사우디가 거부한 나라. 지금 중동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한국은 침략자가 아닙니다. 건설자입니다.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 짓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50년 동안 쌓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교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해서 사막의 심장을 쥔 나라입니다. 강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알차이디부터 시작된 박수가 코발스카에게 그리고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드모랭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 카이위는 이미 통화 중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중국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메모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메모장에는 한국이라는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벨러드 교수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교수는 차분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직접 지켜보시면 됩니다. 강당을 나서는 교수의 뒷모습을 모든 참석자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하버드 벨퍼 센터에서는 중동 질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었고 그 중심에는 50년 전 입찰장에서 쫓겨났던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벨러드 교수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과 중동의 관계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최하위였습니다. 국제 입찰장에서 자격의 벽을 뚫고 들어간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기업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주베일 산업항 9억 6천만 달러.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공사를 해낸 것은 첨단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루 14시간, 주 7일, 낮에 55도가 넘는 사막에서 밤에 조명탑을 세우고 일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을 준군사적 기계 같은 집단이라 표현했습니다. 가족과 1년간 떨어져 사막 합숙소에서 김치를 담가 먹으며 버텼습니다. 한 나라의 아버지들이 통째로 사막에 간 겁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다시 중동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멘트가 아닙니다. 방산 분야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천궁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UAE에 35억 달러, 사우디에 32억 달러 규모로 수출됐습니다. 합계 67억 달러, 약 9조 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인 중동 왕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미국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프랑스 삼프티가 아니라 한국 천궁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기술이전 의지, 그리고 정치적 끈이 없다는 것. A구 자주포는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터키, 호주, 이집트까지 수출됐습니다. 폴란드는 K 전차 1000대와 FA-50 경공격기 48대를 도입하며 자국 군대를 한국 무기로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들고, 팔고, 기술까지 나눠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합의한 협력 규모는 300억 달러, 약 40조 원입니다. 그린 수소 암모니아 플랜트, 재생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UAE와는 스타게이트 AI, 데이터 캠퍼스를 함께 추진 중입니다. 이 연산 인프라부터 전력망까지 한국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협력의 배경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100년간 서구 열강의 석유를 빼앗기고 쿠데타를 당하고 전쟁에 시달린 중동은 더 이상 강대국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습니다. 기술을 달라고 하면 블랙박스를 들이밀고 도와준다면서 자원을 가져가는 나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동이 한국을 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식민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자원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기술을 나눠주고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함께 짓습니다. 미국처럼 정치적 끈을 달지 않고
중국처럼 빚의 덫을 놓지 않습니다. 한국은 명령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같이 굶었고, 같이 땀 흘렸고, 지금 같이 짓고 있는 나라입니다. 50년 전 맨몸으로 사막에 들어간 나라가 지금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에너지를 설계하고 AI 도시를 깔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거부한 나라가 지금 중동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 파트 81은 제작 내부 메모로 최종 대본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파트의 출력 내용은 없습니다. 벨러드 교수가 강당을 나선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모랭은 빈 강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다시 넘기고 있었습니다. 천궁이 수출 67억 달러, K구 자주포 수출국 목록, 한 사우디 300억 달러 협력, 숫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수행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드모랭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가 쓰다 버린 장비를 줍던 나라라고 내가 말했지. 네,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고객을 가져가고 있어. 드모랭은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강당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는 헤이스팅스가 런던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에서 한국이 프랑스와 미국을 동시에 밀어내고 있습니다. UAE, 사우디, 이집트, 전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대응이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들이 가격, 납기, 기술 이전을 전부 내걸고 있는데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헤이스팅스는 통화를 끊고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비전 없는 장사꾼이라고 했는데 그 장사꾼이 50년째 같은 고객을 잡고 있군. 강당 반대편 출구에서는 순 카이위가 수행원 2명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까요? 카이위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실대로서 중동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올라오고 있다. 브로셔로는 이길 수 있지만 실전 데이터에서 밀리고 있다. 기술 이전 전략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려도 됩니까? 안 올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 순 카이위는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편 알차이디는 강당 로비에서 코발스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K 전차를 실제로 운용해보니 어떻습니까? 코발스카가 미소 지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보다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부품 수급도 빠르고요. 무엇보다 한국 측이 기술 교육에 적극적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직접 정비할 수 있게 가르쳐줍니다. 알차이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고장나면 미국에 보내야 합니다. 한국 무기는 우리가 직접 고칩니다. 그 차이가 전쟁터에서는 생사를 가릅니다. 코발스카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더 많은 협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알차이디는 웃었습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방산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인프라. 한국이 50년 전에 항만을 지으며 쌓은 신뢰가 지금 이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두 사람은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폴란드와 UAE, 유럽과 중동. 이 두 나라를 이어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파트너. 벨러드 교수는 이미 캠퍼스를 빠져나가 택시를 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이미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수십 건 쌓여 있었습니다. 교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1970년대 주베일 사진을 수백 장 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밤새 불을 켜고 일하는 사람들, 김치를 담가 먹으며 버티는 사람들, 가족 사진을 컨테이너 벽에 붙여놓고 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50년 뒤의 오늘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들이 부은 시멘트 위에서 자기 나라의 미사일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자기 나라의 기술자들이 도시를 설계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교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한 나라, 대한민국. 택시 창밖으로 보스턴의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버드 벨퍼 센터에서 벌어진 벨러드 교수의 발표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970년대 신용등급 최하위, 서류조차 접수가 안 되던 나라였습니다. 수만 명의 아버지들이 가족을 두고 사막으로 갔습니다. 55도 열기 속에서 조명탑을 세우고 컨테이너 벽에 가족 사진을 붙여놓고 잠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들이 부은 시멘트 위에서 50년 뒤
9조 원짜리 미사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중동 왕실이 미국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땀이 신뢰가 됐고, 신뢰가 무기가 됐고, 무기가 동맹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사막에서 밤새 불을 켜고 일했던 그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사막의 불빛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묵묵히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